김건희 특검이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결국 실패했습니다. 특검이 언제 다시 강제 구인을 시도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관련 내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제 체포영장 집행이 결국 무산이 됐습니다. 특검이 나타나면서 이제 수위를 벗고 바닥에 눕는 방식으로 저항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구속, 인치할 때는 이런 저항이 있게 마련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일단 사실관계부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어제 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서 이 특검 측에서 이제 이 구치소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전 8시 40분이었고 이 체포영장 집행의 목적 자체는 김건희 여사 특검에서 지금 현재 이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해서 이 조사를 위한 출석을 위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했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 오전 8시 40분부터 2시간가량 이 부분 이제 출석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윤 전 대통령이 이에 불응을 하면서 체포영장 집행이 실시가 되지 않았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 주셨던 이 부분 관련 말씀을 드리면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이 구속영장이 지금 발부가 됐고 구속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체포영장 집행이 되는 이유는 구속 상태에서 피의자가 이제 다른 조사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 그러면 이 관계 혐의 다른 또 이제 구속영장과 별도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을 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인데 체포영장 집행 자체에 대해서 이 부분 불응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이유는 체포영장에 불응을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는 강제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해서라도 체포가 이제 집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불응을 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는 많이 이제 생각하지 않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가 이 사건이 현재 내가 구속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수사 단계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 수사 사실을 가지고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인데 이 법원에서 재판을 거치게 되는 이 과정에서 내가 구속을 당한 다음에 이후에는 이 조사에 나서지 않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체포영장까지도 불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결국에는 당사자의 이 결과적인 이 판결의 내용에도 불리한 부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라도 이 부분 출석에 대해서 이 출석을 하지 않는 것을 검토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체포영장에 대해서 불응을 하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일반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제 보면 이제 이 수위 입지 않고 바닥에 누워서 거부했다라는 것이 이제 발표가 됐잖아요. 이제 발표가 되다 보니까 윤 전 대통령 측은 이건 언론 브리핑을 가장해서 좀 모욕을 준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어제 이 김건희 특검 측에서 이제 브리핑을 했습니다. 브리핑을 했었고 그 내용 중에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였고 그렇다 보니 안전사고 등이 우려가 되어서 물리적으로 이 행사를 하는 것은 자제를 하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수의를 입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 이 윤 전 대통령 측의 이 변호인단 중에 한 사람이 이와 관련해서 이것이 결국엔 브리핑을 가장해서 인신 공격을 한 것은 아니냐. 이 수용자의 복장 상태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인데 이 관련 법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 김건희 특검법을 보면 12조에 피의 사실 외에 수사 과정과 관련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브리핑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 목적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브리핑의 내용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것이 적절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이런 부분에서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특검 측에서도 앞으로 여러 가지 고심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이제 첫 번째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면서 이제 체포영장 기간이 이제 7일까지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이에 한 번 더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일단 어제 브리핑에서 특검 측에서 이야기한 부분은 어제 일단 일시 중지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 철수를 하면서 윤 전 대통령 측에 이야기를 한 것이 다음번에는 물리력 행사를 포함한 영장 집행을 할 수 있다라고 고지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 영장이 지금 영장을 받게 되면 유효기간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유효기간 안에 행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유효기간인 7일 전에 다시 한 차례 이 부분 집행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실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 물리력을 행사한다라고 한다면 이 형사소송법을 보면 물리력 행사는 검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의 지휘하에
교도관이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이 교도관이 집행을 할 수 있는 이 물리력의 범위라든지 그리고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지금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도관이 실제 집행에 나아갈 수 있을지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이런 부분까지도 일단 특검에서 감안을 해서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즉 물리력을 써서라도 집행하겠다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 수위의 물리력까지가 가능한지는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조금은 그 부분은 두고 봐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요건 자체도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이라는 것이 영장 집행에 불응하는 경우에 다 할 수 있는 것인지도 봐야 되는 것이고 또 네.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지금 현재 건강상의 이유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 건강상의 이유로 불응을 하는 경우에 물리력 행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내란 특검 같은 경우가 영장이 발부된 다음에 윤 전 대통령이 관련 조사에 참석하지 않았고 그렇다 보니까 이 추가적인 조사 없이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 자체가 결국에는 이렇게 물리력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 현장에서 묵비권을 행사해서 답변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절차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한 확보는 가능하겠지만 이 수사의 단초를 확보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실익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어느 쪽에 이 이익 형량이 더 큰가 이런 것들은 이제 이익 형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까지도 감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김건희 특검은 오늘 집사 김혜성 씨 관련한 김혜성 씨가 관여한 렌터카 업체 IMS 모빌리티 대표 등 2명을 지금 불러서 소환 조사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 좀 주요 쟁점이 됩니까? 예, 이 부분 사실관계를 말씀을 드리면 이 김건희 여사의 측근 중에 한 명으로 알려져 있는 김예성 씨가 있습니다. 이 김예성 씨와 관련해서 어떠한 사실관계가 있는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IMS 모빌리티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렌터카 관련 회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IMS 모빌리티에 184억 원이 투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투자를 한 주체는 오아시스 에쿼티 파트너스라는 사모펀드고요. 그리고 이 184억 원을 받은 IMS 모빌리티가 이 자기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이노베스트 코리아로부터 이 46억 원을 주고 이 184억 원 중에 46억 원을 주고 자기의 주식을 가지고 오는 이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여기서 이 이노베스트 코리아가 실질적으로는 이 김예성 씨의 소유가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 184억 원이라는 돈이 간 것의 목적이 이 이노베스트 코리아에 46억 원의 돈이 가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었느냐에 대한 의문을 이제 받게 되는 거고 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이 오아시스 에쿼티 파트너스는 사모펀드인 것이고 이 사모펀드가 하는 일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여러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어떠한 회사에 투자를 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투자를 했던 회사들이 HS 효성이라든지 카카오 모빌리티 이런 회사들인데 이 회사들이 당시에 오너 리스크가 있던 회사라는 겁니다. 네. 그렇다 보니 이 HS 효성이라든지 이 카카오 모빌리티가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김예성 씨에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청탁성 투자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는 관련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지금 오늘 출석한 사람은 이 IMS 모빌리티의 대표 그리고 오아시스 에쿼티 파트너스의 대표 두 사람이 지금 현재 피의자로 업무상 배임 행위, 업무상 횡령 행위 이런 부분을 가지고 피의자로 일단은 출석을 한 부분인데 관련해서 이 부분 이제 조사가 될 것이 이 IMS 모빌리티가 투자를 받을 당시에 184억 원을 투자받을 당시에 자본 잠식 상태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자본 잠식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플러스 재산이 있고 마이너스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재산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투자를 하려고 한다면 어떠한 굉장히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인데 이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 파트너스 돈을 이제 준 쪽 그리고 돈을 받은 쪽 양쪽의 대표에게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그리고 당시에 어떤 부분을 보고 투자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또 한 가지가 돈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럼 돈이 움직이면 수사를 할 때 중요한 부분이 계좌의 내역이 나옵니다. 이 계좌의 내역으로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까지도 확인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입니다. 네. 이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구속이 됐습니다. 김용현 장관이 구속된 이후에 두 번째죠. 이제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 소환 또 계엄 당시 국회 의결 방해 의혹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예, 일단 이 내란 특검법 2조를 보면 수사 범위에 대해서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란과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국회 표결 이제 방해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이 다른 별도의 항목으로 나와 있고
또 그리고 뭐 지금 체포 구속을 하려고 했다 이런 혐의들까지도 이해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일단은 순차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 내란 혐의에 가담한 그런 부분을 이제 이유로 해서 구속이 된 상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가 다음번에 이제 소환이라든지 또 영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검토되고 있다라는 것이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이 내란과 관련해서 관여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 특검 측의 이제 관점인 것으로 보이고 또 한 가지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당시에 적시가 되어 있던 혐의 중에 한 가지가 이 한덕수 전 총리가 이 부분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의혹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윤 전 대통령의 영장에도 적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 전 총리에도 이 부분에 관한 사실관계도 확인을 하고 만약 혐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에 대한 형사처벌도 이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 국회 의결 방해 같은 경우에는 이 내란 혐의, 이 내란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내란의 혐의로 볼 수 있다라는 이 특검 측의 관점과 별도로 이 당시에 이제 계엄이 선포가 되고 국회가 의결을 해서 이 부분 계엄을 해제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 의결 방해와 관련해서 어떠한 행위를 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를 통해서 만약에 의혹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 관련 수사를 진행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할 것이고 그 부분 의혹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소의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일단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보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수사의 이 범위 자체는 그 2조에 나왔던 여러 가지 범위들을 다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 특검의 의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순차적으로 볼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또 하나 이제 서부지법 난동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49명 모두에게 유죄가 선고되고 이 중 40명은 징역형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어떤 이유를 근거로 들었는지요? 예, 재판부가 지금 현재 1심 법원 판결이 나온 겁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이제 폭동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시에 여러 피의자, 피고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49명에 대해서 어제 1심 선고가 있던 그런 부분인데 이 49명 중에 40명이 징역형이 선고가 됐고 이 8명은 집행유예, 또 1명은 벌금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아무래도 실형이 다 선고가 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중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그 이유로 법원이 지금 들고 있는 부분은 이 법치에 대한 굉장히 큰 위협을 발생토록 한 이런 행위 자체에 대해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감안해서 이렇게 굉장히 좀 중한 형들이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제 10대 남성 같은 경우에는 방화 시도한 혐의 때문에 이 5년, 징역 5년의 좀 중형을 받았습니다. 이런데 이제 항소 의사를 밝혔는데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일단 이 각각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일단 법원에서 이 관련해서 브리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이 각각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각각의 죄명이 다릅니다. 지금 말씀 주셨던 이 5년을 받은 당사자 같은 경우에는 죄명이 특수고문집행 방해, 특수건조물 침입, 그리고 현주건조물 방화 미수 등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죄명이고 이에 대해서 굉장히 중하다라고 봤기 때문에 5년이 선고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다른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또 각각의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그러면 이 항소심에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이 각각의 사실관계에 관한 혐의 중에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든지 아니면은 현재 그 뭐 반성을 하고 있고 이런 모습에 대해서 이 항소심 법원에서는 그 반성의 여지를 조금 더 높게 보아서 양형의 이 부분을 반영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항소를 통해서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1심 판결이 이뤄진 것이고 항소가 이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확정된 법원의 판단이 아닌 것이고 네. 결국에는 확정이 됐을 때 이 법원의 판단이 이제 정확하게 나온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이 되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이제 어제 전해진 사건 사고 중에서 이제 좀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인천 강화도 한 카페에서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하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이건? 예, 이게 오전 1시, 그러니까 새벽 1시에 발생했던 사건이고 이 인천 광화도에 있는 한 카페인데 당시에 폐업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영업 중이 아닌 카페였는데 이 안에서 이 50대 여성이 자신의 배우자인 50대 남성을 이 흉기로 여러 차례 공격을 하고 그리고 중요 부위를 절단을 한 이 혐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요 부위 절단 과정에서 이 남성과 이 여성의 사위인 이 사위인 남성도 함께 가담을 한 정황이 이제 드러나서 오늘 영장 청구가 지금 현재 있고 영장 심사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사실관계인데 이 관련해서 일단 여성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남성의 외도가 의심됐다라고 하고 있고 지금 현재 피해자가 이 여러 가지 이제 공격을 받았지만
현재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의 진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관계가 다시 한번 구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따라서 각각의 혐의가 정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특히 이제 결박한 남성, 즉 사위 B 씨 같은 경우에 범행 의도를 부인하고 있지만 뭐 이들 역시도 처벌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예, 지금 현재 사위 같은 경우가 가담한 정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 가담의 내용이 이 피해 남성의 몸을 결박하는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이 사위가 이야기하는 것은 결박한 것은 맞지만 지금 현재 이 두 사람의 혐의가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살인 미수 그리고 이 사위 같은 경우에는 존속 살인 미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살인 미수의 목적은 없었다. 그러니까 나는 이 부분에 관해서 결박은 했지만 이와 관련해서 뭐 살인의 의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는 달리 판단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관련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해자가 당시의 현장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뭐 어떠한 공격을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위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이 현재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포렌식이라든지 또 뭐 아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위의 배우자인 네. 아내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관련 진술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구성하는 절차를 통하고 이 사실관계가 정리가 되면 지금 현재의 해당 죄명, 뭐 살인 미수라든지 존속 살인 미수 이런 것들이 그대로 적용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 죄명이 일부 변경이 될 것인지를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